대한민국의 바다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화요일 뉴스 바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성탄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극장 열기가 날씨와는 상반되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한편 합천군은요, 이 전두환 씨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일회공원 명칭 변경, 또 유해 안장 주장 등을 두고 시끌시끌한 연휴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일회공원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합천의 전두환 씨 유해 안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블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소식, 이어서 MBC 경남 연말연시 기대작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 참여 열려 있고요. 샵 2244는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바다 시작합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오늘의 뉴스테이블 시작 전에 잠시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전두환 씨 유해를 그의 고향인 합천에 안장하도록 합천군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한신 합천군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21일이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2년째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해를 합천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까? 네.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군 의회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의원님의 말씀에 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최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예. 파주시로 옮기려고 아마 유족들이 진행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가 컸죠. 그래서 파주 시민, 예. 그리고 또 파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까지 나서서 예. 강력한 반대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파주로 가지 못하고 예. 지금 연희동 자택에 아마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금 보관이 돼, 이번에 이제 알은 것은 2년 넘게 이제 보관됐다 그런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예. 그래서 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갈 데가 없으면은 예. 파주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갈 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5년 10년 예.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이 이제 나고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런 말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 군에서도 합천 군에서도요? 합천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접하고 예. 그러면은 내가 군 의원이니까 예. 군민의 대표니까 한번 제의를 해봐야 되겠다. 예. 2년 넘게 있었는데 우리 고향으로 유해를 모시는 것은 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 저승에도 못 가고 지금 이승에서 구천을 헤매고 있는데 예. 그런 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제의를 한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파주시의 입장과 결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합천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한신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특히 일회공원 명칭 문제로 지역 여론이 아무래도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과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회 입장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큰 의회에서는 어떻게 성명서를 낸다든지 어떻게 하자라든지 예. 그런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 개인의 국민들의 소식을 듣고 예. 개인이 안타까워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의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읽어드렸던 이제 군의회 반응은 이제 원래 의원님께서 군의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하려다가 한번 만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기사대로 찾아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 혹시 최근에 아무래도 영화가 인기가 이제 높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좀 뜨거워진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래도 1,000만 관객 돌파가 그냥 우리 영화로만 봤을 때는요. 요즘 국내 영화에서 쉽지는 않은 현상이거든요. 예, 예.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영화 봤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뭐 영화는 그 흥행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 제가 볼 때에는 며칠 됐는데 500만 관객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보셨는데 지금 1,000만 예, 넘었죠. 지금은 1,000만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많이 이런 과정을 많이 쭉 보고 이제 지켜봤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저렇게 했을까? 혹시 또 영화는 또 흥행을 위해서 약간의 또 변칙도 안 있었겠느냐. 물론 진실도 많았겠지만 뭐 100% 팩트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변주도 있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영화는 뭐 크게 제가 뭐 나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과오가 아무래도 그 영화 속에서는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분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같이 좀 분노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의원님과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전두환 대통령의 그 군사 반란죄 그리고 또 내란죄 그 역사적 가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는 그 대통령이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진실과 사실도 아마 앞으로는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 입장에서는 역사에 맡기자는 뜻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역사요? 역사에 맡기자는 뜻입니다. 일단 그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는 이미 뭐 헌법적으로도 대법원에서도 뭐 판결이 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제 뭐 그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진실과 사실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그 유해가 2년 동안 그 보관 중인데 뭐 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뭐 가려져 있던 진실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면 위로 나중에 드러나요. 그런데 그 진실이 만약에 과가 더욱더 뒤덮여진 그런 진실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유해도 안정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공원 명칭 가지고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일회 그대로 가고 또 안장도 되고 그때 만약에 역사적 진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시겠어요? 일회 공원 같은 문제는 지금 합천에 뜨거운 감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2004년에 우리 공원을 완공을 해가지고 이게 한 15, 16년 됐죠. 2004년에 공원을 완공을 해가지고 그때는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습니다. 그렇죠. 명칭이 2007년인가 그때 일회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부터 또 지금까지 찬반 존치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을 자꾸 찬반 그 논쟁이 뜨거운데 30년, 50년, 100년까지 이것을 그대로 접해가지고 계속 찬반을 서로가 부딪혀야 되느냐.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합천군과 그리고 군의회 그리고 일회공원 명칭 반대하는 모임 그리고 또 찬성하는 모임 이분들이 모여서 좀 공론화장 공론화 해가지고 합의를 보든지 합의가 안 될 때는 저는 뭐 국민의 투표라도 해서라도 이걸 마무리 짓자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끝으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계획을 듣고 싶은데 10여 년 이상 동안 지금 풀지 못한 매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공론화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 구체적인 일정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개인으로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반대 추진 그 일회공원 명칭 반대 그 위원들이 아마 그런 계획도 있다 그런 걸 좀 들었고 아마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걸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단지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볼 때 사람한테 친환경적으로 와닿는 면은 있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명 숲 자체가요? 명칭 자체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이래는 어떻습니까? 이래는 뭐 나쁜 이름도 아니지만 이거는 개인의 아호기 때문에 깊이 국민들도 깊이 생각을 해서 잘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럼에도 저희가 균형적 차원에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의원님 모셔서 목소리 들어봤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국민의힘 합천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늘 오후 취임식이 있었고 내년 총선 두고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철순 소장님, 이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비례대표 후순위 얘기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이번 그 불출마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불출마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연설문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다 하고 나서 방송으로 보고 이제 다 읽어봤는데 셉니다.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민주당에게 센 편이긴 하죠. 아주 셉니다. 이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에서의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핸디캡을 안고 치르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승하겠다든지 우리가 뭐 압승한다든지 과반 이상 얻겠다든지 이런 뉘앙스가 사실은 적거든요. 여지껏 전례를 보면.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이번 그 연설문은 반드시 이기겠다. 반드시 이기겠고 우리가 압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킬러로서의 저격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은 마치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 거. 저도 딱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세게 표현했다.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까지 지금 나오면서 좀 전면전을 강하게 선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저는 발언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불출마 선언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는 문구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구도. 이제 배철순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나이가 젊으니까 새로운 바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구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과 586의 정당으로 구도를 명확하게 하면서 나머지 세대와 나머지 분들을 국민의힘으로 온전히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586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저는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국민의힘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국민의힘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밥이라도 난 국민의힘보다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란 상대방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설상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을 때라도 우리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자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순간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마치 민주당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악과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렸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철순 소장님. 악과 적으로 구현한다면 당연히 부인할 거고요. 근데 이제 선명한 여당, 선명 여당 우리 지지자들도 그런 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분은 계시거든요. 거기에 부응하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29일인데요. 29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으니까 이제 함께할 비대위원, 이 비대위 구성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지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총 15명 중에 당연직 제외하고 최대 12명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먼저 거론됐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고요. 이제 본인의 총선 이 선거에 집중하겠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비대위 비서실장의 당내 노동 전문가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 예천 초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임명이 먼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도 이제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신상훈 전 의원 혹시 뭐 예상되는 인물 혹시나 뭐 법조인 출신이라든지. 네,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12명 다 안 채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본인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발언도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신인들과 기존의 정치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문구들이나 그의 발언들이 국민의힘 전체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실무형 선대위로 꾸렸던 그런 과정처럼 12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한 7명 정도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수정 교수의 임명을 사실상 이렇게 건의했다가 철회된 모습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이름을 먼저 좀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무서운 것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7, 8, 9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등록이 되고 만약에 그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어법이나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상대적 위기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정치적 경험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을 지지해줄 다양한 좀 비대위를 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거든요. 배수홍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욕심을 좀 덜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은 다 출마를 했어요. 이수정 교수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해서 수원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 너무 선명하고 또렷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뭐 훌륭한 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12명씩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홀수로 해서 의결 때문에 보통 홀수로 하고 회의석상에 좀 좌석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최대 12명이면 뭐 11명, 9명 이렇게 한다. 뭐 9명, 7명 이렇게 하고 7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젊은 아무래도 비서실장 이번에 첫 인선을 보면서 이분도 70년대생이세요. 2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75년생이신데 근데 이런 젊은 의원님들을 등용을 시키는 거 보면서 아무래도 젊어질 거다. 그런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78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789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l mundo de los misterios, no sabes lo que hay ahí. Por eso ahí habitan monstruos. Y c'est un monstre en fait. Es el monstruoso que causa miedo, ¿no? La Lot, c'est vraiment un poisson particulier. Est-ce que tu as aimé? Lo cual entiendo que eso... Service.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누구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떠도는 뜬소문도 아닙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편지가 이름 모를 여행자로부터 온 불에 관한 비망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그리고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789 비대위 얘기 제가 나눠봤습니다. 1970년대생인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세대로 교체론을 일컫는 건데 저희 모두 그 세대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또 예비 후보자로서 또 새로운 또 세대 교체, 혁신의 바람 등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이 비대위의 이 바람 예,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먼저 신상훈 전 의원. 오늘 제가 2시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이제 3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사를 한다길래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쭉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결기는 이제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도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과 586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서는 비대위원들을 많이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그렇죠. 이제 탈당도 내일로 예고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의 비대위원은 무조건 선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호남도 저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하지 않을까 호남도 보여집니다. 예. 경남에는 저는 배철순 소장님께서 이미 지역구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시지 않았다면 1순위였을 거라고 그러네요. 딱히 젊은 그렇죠. 의원이나 정치인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참 소중한 후보인데 그걸 이제 출마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비대위원으로 하기는 리스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경남에 있는 현역들이 조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당에서 빚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에게 좀 단칼을 꺼내들 수 있거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양당에서는 혁신 경쟁이죠. 한동훈 장관이 보여줄 많은 퍼포먼스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다른 당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 못하지만은 당내 지금 민주당 내 분열이 조금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내요? 민주당 내. 왜냐하면 아까 뭐 제가 저격수 킬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전문가거든요. 가장 아프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극이 되고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담감이 더 커지시지 않을까. 밖에서 공무원으로 장관으로 치는 것보다는 안에서 우리 정치인이 된 다음에 1대1의 관계로 치는 건 더 아프거든요. 그런 지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뭐 삼총리 연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 총리 간의 조합으로 만나기도 하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혁신계 내부 의원님들도 31일 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과 활약에 따라서 이들의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31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주목해야 되는 게 27일이거든요. 비대위 하루 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신당 창당 이슈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맞설 킬러 문항일 수 있고 저는 한동훈 그 위원장의 말을 빌린다면은 그의 말 투아웃 대타로 등장했기 때문에 맞설 변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변화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신당 건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탈당 절차가 이제 목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합류하게 되면 정치 생명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동의합니다. 신 전 의원의 감도 그렇습니까? 이미 선을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무 많이 지나쳐왔기 때문에 이 강을 다시 돌아가도 그 강을 못 건너요. 정치 생명은 당연히 이제 끝나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에 이제 민주당의 소속 정치인으로서 두려운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취임사를 밝히면서 오늘부터 이제 이슈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준석 대표가 또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당 절차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언론과 정치적 이슈가 이 두 사람에게 뺏겨
뺏길까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슈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정치인들은 이슈가 사라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죠. 일단은 이틀 연속 뺏길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연말과 혁신계인 31일까지가 벌써부터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여당인데도 야당이 뺏기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총선 전체 흐름이 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틀 연속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취임사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특정 인물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 천하용인 멤버 중에 김용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또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주목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게 일일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도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명하게 이미 꺼냈고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 길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님의 전 대표님의 거취를 가지고 거기에 뭐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도 뭐 31일까지라고 얘기했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27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마지노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면서 당 내에 남으셔서 거기에서 조건을 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뜻이 올곧으시면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위가 자꾸 뭔가 해주면 돌아올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하. 애초에 그냥 내 마음이 이래서 난 지금 신당을 가겠어요. 이러고 가면 저는 박수치면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런데 계속 이제 조건을 달고 거의 뭐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 그 신선미가 많이 좀 빠졌다. 아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가서 뭐 매달리거나 이러진 않으시지 않을까? 일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변화구는 넘기고 두 번째 변화구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쌍특검. 이거는 이제 또 28일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의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이 취임사에서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뭐 관련된 뭐 범죄라든지 혐의라든지 이런 게 만약 없다면 깔끔하다면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하는 총선용으로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런 뭐 범죄 뭐 혐의 같은 게 아예 없다면 전무하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혐의의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검사가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판결이 나와야 끝나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와중에 지금 특검법 자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리핑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목적이 뚜렷하죠. 사실 이게 브리핑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특검을 쌍특검을 총선용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이 적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근데 뭐 패스트트랙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 쪽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획된 게 아니다. 어쨌든 이 쌍특검을 이 킬러 문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킬러 문항은 오지선다 중에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애매할 때 이제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올 때 이미 이것을 악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본인의 답은 예를 들어 3번, 4번 중에 3번으로 결정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도 당연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이 법적인 재판 결과들을 보면 무혐의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조인의 전문가로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정말 무죄가 확실하다라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각오가 되어진다면 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극적으로.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자신의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극적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저는 특검이 이 총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죠. 자총수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좀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김건희 여사님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주목도가 높고요. 트래픽 굉장히 끌고 다니죠. 예. 근데 그게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거용이라는 게 저는 뚜렷하게 보는데 예. 그렇다고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고 일단 거부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이 출마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50억 대장동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 예. 여지가 있고 이제 이게 세트로 엮여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건데 저는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이 특검은 검찰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때문에 특별검사도 양당 3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엔 돌아와요. 언젠가는 이거 돌아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예. 학력이죠. 1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다른 영부인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참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로 서로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제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해 왔다라고 했는데 보도되는 것들 보면 이제 총선 후에 특검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 전에 또 대통령 거부권이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거 민주당은 이어갈까요? 이 이야기들을. 민주당은 확실히 노선이 정해져 있죠. 네. 처리한다. 일단 처리한다. 모레 처리한다라는 게 확실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물밑 작업으로 이 당대표끼리 물밑 작업을 하거나 실무자끼리 하잖아요. 이때 이거 총선 전에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미 여러 차례 또 실무를 또 이렇게 협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훈 전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배천 소장님의 이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분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예. 12월 마지막 주니까. 감사합니다. 예.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도 괜찮고요. 갑자기 신상훈 전 의원께 드릴까요? 예. 저희가 제가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실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는 분쟁의 정치인 것 같아요. 너무 싸워요. 너무 많이 싸우고 우리 신 의원님이나 같이 대화도 많이 하지만 굳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새해에는 좀 안 싸우는 정치 그런 정치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은 참 건전한 다툼을 그래도 이 토론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하기가 바빠서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좋은 평가가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 내년에도 일단 초반까지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나왔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개의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새해 손짓 바라보면서 2023년 마지막 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연말연시 기대작 2편. 자, 다큐멘터리 불과 함께인 아시아2 그리고 악마의 생선 PD 2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왼쪽부터 인사드리기 때문에 자, 왼쪽에 계신 PD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악마의 생선 연출을 맡은 MC 경남 입사 6년차 PD 이혜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네, 불과 함께인 아시아2 연출한 MBC 경남 PD 조현우입니다. 네, 이혜나 조현우 PD 반갑습니다. 저희 MBC 경남 또 사랑해 주시고 뉴스파다 애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중간중간에 영상이 나갔기 때문에 2 작품 예고 영상을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과 함께 같은 경우는 제목에 숫자 2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즌 1에 이어서 2까지 조현우 PD 뭔가 좀 차이가 있는지 기획 의도부터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과 함께는 시즌제 다큐멘터리고요. 이제 작년에 시즌 1을 제작을 했고 올해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불멍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벽난로라든지 OTT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불멍 콘텐츠의 스토리를 더하면 좀 개성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작년부터 회사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2까지 무탈하게 제작을 했고 또 OTT 시리즈 물처럼 톤 앤 매너를 좀 가져가보자 이런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방송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HDR 버전으로 작년부터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분 그 영상 볼 때마다 참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퀄리티가 남다르다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해서 역시나 기대가 많이 되고 이혜나 PD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생선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악마의 생선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아귀 얘기입니다. 생선 아귀 얘기고 이제 우연히 다른 나라에서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귀를 먹는다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빨간 양념 넣고 콩나물 넣고 이렇게 아귀찜. 약간 뭔가 서민 음식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고급 요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역적인 줄 알았던 아이템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글로벌한 아이템이다. 이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이게 근데 또 다 비슷한 서사가 있더라고요. 다 모든 나라에서 천대를 받았어요. 아귀라는 생선이 못생겼다고. 못생겨서. 네, 못생겼다. 그래서 악마의 생선이라 불리는 거예요? 생긴 게 약간 좀 악마 같은 면이 좀 있거든요. 아마 영상 악랄하게 생겼어요.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면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대받던 아기의 신분 상승기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뭐 어디로 떠났습니까? 먼저 해외로 갔을 거예요? 네, 저희가 총 한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5나라를 다뤘습니다. 아니 프랑스 가서는 그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북프랑스 지방에 있는 브르타뉴라는 큰 지방 안에 있는 작은 도시를 갔었는데 거기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한국 방송사들이 여기까지 온다고 이게 돼서 지역에 있는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취재를 해가셨죠. 그러면 그때도 이제 뭐 간단한 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까? 해외에서 촬영할 때? 해외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스포가 되려나? 프랑스에서는 아기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잡았을 때는 얘 머리가 붙어있는 상태로는 이름이 보드루아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시장에 이제 사람들 소비자를 만날 때는 머리를 잘라내고 로트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얘가 악마같이 생기고 끔찍하게 생겨서 실제로 디아블, 그러니까 악마라고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간 그 혐오상이어서 그러면 그렇죠. 제거하고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야, 그렇군요. 혹시 뭐 그 불과 함께 하면서 조현우 PD는 또 인상적인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부터 이제 튀르키예까지 제가 갔던 나라들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8,0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해외 축구 선수네요. 그래서 그 8,000km 위에서 있었던 그 고생담을 제가 여기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큐멘터리 그 자체에서 어떤 킥이 될 만한 포인트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배우 한예리 씨가 저희 다큐멘터리의 프리젠터로 나섭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주연으로 굉장히 열연했던 훌륭한 배우신데 시즌2는 이 한예리 씨가 의문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어쩌면 결과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한예리 씨가 받은 편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어떤 내용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한예리 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받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제 불과 함께 또 악마의 생선 연말 연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방송 일자가 보면 이제 12월 30일 아침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불과 함께인 아시아2 1, 2부가 연예 방송이 되고 악마의 생선 같은 경우에는 1부는 올해 마지막 날 아침 8시 50분이고요. 그리고 2부는 새해 첫날 아침 1월 1일 8시 30분 아침에 방송된다고 하니까 두 PD님의 작품 여러분 좀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요. 불과 함께는 아무래도 시즌1이 나왔기 때문에 시즌2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악마의 생선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뭐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기에 대한 관심, 이 아구에 대한 관심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 이 점은 좀 꼭 인지를 하면서 보면 좋겠다. 이건 못 참지. 그런 장면들이 열거가 된다, 나온다. 좀 자랑을 미리 추천사라고 할까요? 스스로 좀 해주신다면요. 악마의 생선. 보시면 뭐가 좋다. 연말연시에. 보시면 뭐가 좋다. 뭐가 재밌다. 일단은 아기가 정말 매력이 많은 생선이더라고요. 근데 얘를 정말 속속들이 보여주다 못해서 아예 저희가 해체를 하거든요. 아기 해체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공들여서 찍고 꼭 봐주셨으면 하는 장면이 치루시기리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의 아기 손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아서 자른다라는 뜻인데 통나무를 약간 이렇게 지지대처럼 받쳐놓고 갈고리를 걸어서 거기에 아기를 그냥 걸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선체로 아기를 그냥 막 다 해체를 하는데 이게 정말 보고 있으면 온갖 감정이 다 듭니다.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보고 있으면 약간 성인?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희생당하는 성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다들 보시면서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괜히 좋겠어요. 좀 측은함도 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악마의 생선이라고 제목까지 지었는데. 맞아요. 자, 이해나 PD의 또 말씀이었고 개인적인 추천사였고요. 자, 불과 함께 시즌2 또 스스로 또 추천사 남겨주신다면요. 불과 함께인 아시아는 한국, 대만, 몽골, 튀르키예 이렇게 4개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이제 여행 가고 싶으셨지만 가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2에 나오는 풍경 대부분이 수년 혹은 수십 년 안에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불의 풍경들을 다수 담았습니다. 그래서 꼭 여행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시청한다는 것 자체로 가치나 보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먹거리나 여행에 치중하는 걸 넘어서 좀 함의된 내용들이 더 많지 않을까 연말연시에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프로그램 방송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PD의 새로운 작품 자 먼저 불과 함께인 아시아2 1, 2부는 연이어서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TV 켜놓으시면은 MBC 경남 TV 채널을 통해 2시간 동안 방송이 되겠고요. 악마의 생선 같은 경우에는 1부는 12월 31일 일요일 올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8시 50분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2부는 새해가 밝고 1월 1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방송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경남의 또 미래라 볼 수 있고 또 이미 또 현재입니다. 이해나 조윤일 PD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연시 가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뉴스파다 포함해서 MBC 경남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의 바다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네, 한 주의 중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파다 출발하겠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 이거 참여자 그리고 인권침해 피해자 사례를 접수받으면서 진실 규명에 들어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잠시 후 뉴스파다에서 함께 파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 현안, 또 내년 총선 앞둔 경남 분위기까지 창원의 마산 회원구 이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뉴스테이블에서 역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타카 검색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2244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파다 출발하겠습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우리 지역 경남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 3.15 의거가 장식이 될 텐데요. 진실화해위 3.15 의거과가 지난 2년 동안 덮어져 있던 진실을 계속 파왔습니다. 오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15 의거과 조유묵 과장 모시고 최근 드러난 이야기를 함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3.15 의거과가 생소하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을 한번 가볼까요? 그 작년 1월 21일에 3.15 의거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1년 전에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3.15 의거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21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예. 그래서 사실 62년 만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3.15 의거하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또 많이 알려졌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3.15 의거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인권 침해 상황 이런 것들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에 좀 4.19 혁명에 좀 가려져 있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4.19 혁명에 또 가려져서 그동안 법적, 역사적 평가를 또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국가가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3.15 의거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 좀 어떤 대목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파봐야겠다,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3.15 의거과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이제 3.15 의거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신청주의. 그래서 3.15 때 인권 침해를 당했다거나 3.15 의거 때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실규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하나의 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3.15 의거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3.15 의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규모로 어떤 성격으로 또 그 당시에 가해자는 어떻게 또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어떤 재평가라고 할까요? 이제 이걸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직권조사라는 형태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3.15 의거의 진상 규명의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을 파보고 또 진상 규명하는 그 과정 전에 앞서 신청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자체가 참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당시 마산에 8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를 참여하신 분들이 보통 41년생에서 43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8순이 넘으셨죠. 그러네. 거의 90이 다 돼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어떤 진술을 받기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신청을 해 주셨다가 저희 조사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요.
이 자료도 62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의 산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보해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활동의 주요 이제 이 방향이라는 게 그리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찾아서 또 조사하고 그렇지만 어렵지만 또 신청인들 그리고 또 신청인을 그 시의 참여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 이런 분들의 진술 조사를 어쨌든 좀 다 해서 진실규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풀어야 될 매듭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풀어가고 계신 셈인데 그것 좀 듣고 싶네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뭐 신청을 하고 싶다,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1차 접수는 작년 12월 9일자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진실화위원회는 3.15 의거 사건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 시기부터 문민정부 시기까지의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군요. 그래서 신청은 작년 12월 9일자로 끝났는데요. 다만 3.15 의거과는 진실화위원회 다른 과에 비해서 1년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신청 기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3.15 의거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3.15 의거 사건만 추가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접수를 지금 그래서 받고 올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진실 규명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 MBC 경남이 앞서 3월에 보도하기도 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3.15 의거하면은 학생들 중심, 학생들 주도가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3.15 의거의 역사 사료를 보면 주로 이제 엘리트 중심의 좀 서술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성별을 굳이 나누자면 남성 중심의 또 의거사 진술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지식층이라든지 또 남성 그 중에서도 또 남성 중심 그리고 낮과 밤의 시가 있었는데 낮 시 중심의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의 시는 이렇게 기술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중심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3.15 의거과가 개설이 되면서 조사를 하면서 학생이 분명히 시위를 주도를 하고 출발을 했지만 다양한 계급계층이 참여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기록에 좀 간혹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그다음 사료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이제 어떤 규모로 어떤 성격으로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신청인 사건은 아니지만 당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권조사라는 형태로 할아버지 할머니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였다라는 게 이번 진술조사를 직권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낸 것도 그 장소도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마산의 좀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월 11일 날 김지열 시신이 떠오르면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마산에는 소위 2차 의거라고 2차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김지열 여사 시신이 떠오르고 나서 4월 13일까지 그리고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산에 있는 경찰 200여 명 그리고 타지에 있는 경찰 800여 명이 총 1000여 명의 경찰이 마산 시내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3일 밤 이후부터는 마산 시내가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에서 완전히 장악이 됩니다. 그 야간 통행 금지라든가 시위 주모자에 대한 검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마산 시내가 경찰에 의해 통제가 돼서 4월 13일 이후에 마산 시내가 거의 시위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24일 날 할아버지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누군가의 자식들이 총에 맞아 죽고 다치고 연행되고 고문당하고 누구는 또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경찰, 고문경찰, 발포경찰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황. 그리고 마산 시내는 어느 누구도
이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할아버지들이 우리라도 좀 나서서 자식들의 죽음을 좀 우리들에도 나서서 좀 외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여론 주도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남성 아니면 뭐 학생들 주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까지 예. 함께 나서서. 그래서 4월 24일 날은 할아버지 주도로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예. 한 3만여 명 규모로 예. 4월 24일 날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25일은 할머니들이 예. 이제는 또 주도를 해서 나서가지고 또 마산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4.24, 4.25에 그러니까 13일 이후 조용했던 마산의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즉 여론 주도층이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상 한 번도 예. 그런 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노인층이 시위를 주도를 해서 그것도 이승만 퇴진을 직접 예. 퇴진을 내걸고 시위에 참여했다라는데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3차 의거 이런 평가가 있던데.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3.15 의거사 하면은 1차 의거, 예. 3월 15, 16일, 그다음 이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2차 의거라고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 시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26일 날 이제 원정대 시까지. 예. 이걸 한 3차 시위로 예. 명명을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진화위에서도 또 3.15 입법과에서도 뭐 지금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3.15 의거가 기존에 예. 1차, 2차 의거 이후에 예. 4.19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이승만 하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통의 예. 역사사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중요한 예. 층에 의해서 시위가 전개됐고 이게 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4월 24, 25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부산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산의 4월 26일 오전에 예. 그러니까 이승만 하야한 날이죠. 예. 4월 26일 부산의 대규모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오전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예.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20만 규모의 부산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원정 시위를 이제 그리고 나서 예, 그 일부가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부산에서 네, 순서상을 보면 예. 그리고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구호의 주요 구호가 예. 이승만 퇴진을 전면에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산의 4.24, 4.25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가 단순히 마산의 시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부산 지역에 영향을 줬고 이 시위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시 주소청도 그렇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조차도 예. 이승만 퇴진을 적극적으로 내걸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4월 24일 날 할아버지 시위 때부터 예. 주요 구호로 이승만 퇴진을 전면에 걸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3.15 의거사, 예. 4.19 혁명사가 좀 더 풍부하게 새롭게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예, 선명하게 목소리를 냈던 그 어르신들의 예, 의거까지 짚어주셨고 그 김조일 열사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제 2차 의거가 일어났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김조일 열사 시신을 인양했던 분에 대한 또 그 규명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많이 이제 알려진 분인데요. 이제 당시 어부였던 예. 김경영 씨가 이제 경찰의 요청으로 김조일 시신을 이제 인양하게 되죠. 그런데 예. 이분께서 이제 인양하고 난 뒤에 각종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가 난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65년도 5월에 그 자리에 가서 예. 김조일 시신을 인양했던 그 자리에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배우자도 사망하고 이러면서 가족사가 정말 힘든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요. 예.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족을 찾지 못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료조사와 진술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족을 찾아야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예. 어렵게 이제 따님을 저희들이 찾게 돼서 따님에 대한 진술조사를 통해서 예. 자료조사와 진술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한 사례죠. 그래서
뭐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김경련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조사관들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뭐 감히 좀 예상을 해보고 상상해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진실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시위를 참여했냐 안 했냐 이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고 김경영 씨는 그렇지는 않지 않았죠. 그러니까 3.15법에 3.15에 대한 진상 규명과 참여자에 대한 명예 회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참여자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3.15법에. 그래서 이제 김경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앞 사례들이 좀 참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허종 기자라고 김저시 씨를 처음으로 그 찍은 기자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유공자가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김주열 여사의 모친 건찬주 여사를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또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해서 김경련 씨도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했고 이게 또 다행히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얼마 전에 진실규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알겠다. 이 아픔은 어떻게든 좀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될 텐데 후손들이 뭐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과거사정리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저희 3.15 의거법에는 배보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3.15 의거 사건뿐만 아니라 진실화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난다고 해서 바로 배보상으로 이어진다든가 3.15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로 바로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국회에 물론 이제 배보상 관련 법들이 이제 계류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의 과제이긴 한데 다만 3.15 의거 같은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실규명을 내리면 개인이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진실규명한 두 분이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해서 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갈 길은 먼데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대목이고 그 진아이에서 또 3.15 의거과 활동 뭐 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진아이가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이제 진아이 전속 기간입니다. 그럼 저희 3.15 의거과도 진아이 소속이기 때문에 내년 5월달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다만 과거사 기본법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1년 연장 요구안을 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저희로서는 1년 연장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추가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추가 접수된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년 연장도 좀 적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 수로 보면 진아이 전체로 보면 1년 연장 가지고는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좀 짧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3년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각오, 어떤 목표가 있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직권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원정 시위를 통해서 기존에는 3.15 희생자가 14명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2명의 사망자를 더 확인해서 이제 과거 그 3.15 의거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도 신청인에 대한 어떤 진실규명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직권조사. El mundo de los misterios, no sabes lo que hay ahí. Por eso ahí habitan monstruos. Y c'est un monstre en fait. Es el monstruoso que causa miedo, ¿no? La Lot, c'est vraiment un son particulier. Est-ce que tu es né? Lo cual entiendo que eso. Service.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누구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떠도는 뜬소문도 아닙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편지가 이름 모를 여행자로부터 온 불에 관한 비망록이라는 것을.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유목 3.15 의거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매도하지 못하고 바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뉴스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올해 마지막 뉴스 테이블인데 새로운 조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전 지역위원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조합으로 첫 만남이고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원래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두 분 첫 조합입니다만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일성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두 분의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차주목 전 사무처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인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을 이제 대표하는 그리고 본인이 헌신을 강조하셨고 불출마까지 강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그래서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우리 당의 이제 내년 총선에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다짐했고 또 이 당의 혁신, 새로운 바람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특히나 그 운동권 특권 정지 청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뭐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운동권 특권을 청산하는 문제, 필요하면 또 운동권이든 뭐든 간에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제까지의 그런 통념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심판 내지는 이제 그런 선거인데 그와 관련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모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연동되는 이어지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까지 여의도 문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좀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흔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목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중간 심판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자꾸 멀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도움이 될 텐데 한동훈이라는 구원 투수를 쉽게 말해 세우면 계속 윤석열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는 오히려 더 손해일 텐데 하는 게 일상적인 그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은 구원 투수로 저는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말 투어에서 이제 대타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마치 뭐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그런 셈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것이 성탄절 선물을 뭐 누가 주겠습니까? 예. 하기 나름이긴 한데 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혹자들은 정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은 예. 뭔가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카드가 뭔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고찰을 해보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이라면 그런 심판 무대가 된다면은 일단은 국민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 차례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과는 이제 4월에 봐야 될 텐데 모멘텀 생긴 다음 날에 또 생겼어요. 예. 오늘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예. 또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 좀 어떤 모멘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사무처장입니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을 탈당한 것은 예.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지지를 좀 끌어낼 수 있었던 예. 그런 요인이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예. 지금 상당히 저희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한 분이라도 예. 더 이렇게 결집이 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당을 이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결코 뭐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생각은 완전히 뭐 결별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예. 약간의 어떤 방법,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총선을 앞두고 네.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다시 또 합쳐질 수도 있고. 국민의힘과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예. 총선도 중요하지만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예. 어떻게 보면 우파만 낳고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하나의 세력으로 저 좌파 세력 전체를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중도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예.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전략적으로 보면 예.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뭐 탈당 선언을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그래도 이제 정치에서는 또 변화 또 어떻게 보면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과도 같은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놨고. 예.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오늘 탈당을 했고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뭐 나중엔 또 다시 합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그 기자회견을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예. 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그 정치를 하지 않은 그 초심자로서 예. 그런 단어를 갖다가 쓴 거 보면 상당히 정치에 대한 어떤 식견 그리고 이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 동료 시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좀 참여. 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좀 지리멸렬하게 그 야당 거대 야당에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 우리나라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런 용기와 결단 예. 이런 거 촉구하는 그런 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비전과 식견을 예.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선민 후사를 본인부터 추천하겠다. 예, 예. 그에 대한 취임 일성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룰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하겠고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주목받았던 인물이 한동훈, 그 다음 또 이준석 오늘 하루였다면 예. 이제 내일은 또 민주당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주도로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 쌍특검 처리 예고한 디데이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에서는 사실 이제 이슈에서 멀어지면 네. 잊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송순호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당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뭐 일정 정도의 이제 보수당으로 보면 탈당을 선언했지만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슈를 끌고 가는 측면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저는 호재라고 보는 건데 이슈 선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드디어 민주당이 이슈를 선정하는 날이다. 이슈 선접이면은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28일에는 이제 쌍특검이 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장동 특검, 그다음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쌍특검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통과시킨다라는 뭐 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총선용 압법이라고 또 한 번 규정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총선용 압법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과 관련해서 이 법의 통과가 아마 될 거로 여겨지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통과되고 나서 과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사실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쏘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산 경남 TK 지역마저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통령이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김건희 VIP1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눈치를 볼 거냐에 대한 기로에 섰다고 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외면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갑갑한 입장.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일 특검의 통과를 통해서 뭐 향후 어떻게 벌어질지 저도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중앙선거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제가 정확한 지금 멘트가 표현이 하기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찾아보시면은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된다 %가 많습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을 제가 차주목 전 사무처장에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이며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뭐 송순호 전 위원장의 한 말과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저희 당에서 특검을 요구했을 때는 특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재판 늘 갖다가 지연시키기 위한 대장동 그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리 헌정 역사를 보면 그 김대엽 저 병풍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해창 전 후보 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사법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트럼프 김정은 그 정상회담 그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했던 그런 어떤 공작의 냄새가 있고 그때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됐는데 지금 북한은 현재 핵무기가 더 고도화되고 우리의 그 안전 국가 안보가 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획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보면 지난 총선의 코로나 지원금 그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뭐 무죄가 났지만 우리가 선거법을 보면 그게 기부행위와도 상당한 연관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가 국가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께 그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지금 특검도 총선을 앞두고 신속 처리 법안을 올려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총선 기간 내내 이 이슈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총선은 인물과 정책 그리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특검의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여당의 그런 책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잠시 떠오르기도 했다가 뭔가 좀 덮는 것 같다. 중요한 진실을 가려놓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송순호 지역위원장님? 아니 뭐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거나 그것이 어쨌든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야당에서 주장했던 김건희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난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진술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분들은 다른 부분은 다 유죄를 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36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막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양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다.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역구 말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재인 그 정권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이 사건을 갖다가 2년 이상 수사를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말대로 탈탈 털었다라는 말씀이죠.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 기소돼서 유죄를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의 수사나 진행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주가를 갖다가 그 거래했던 91명 계좌를 갖다가 다 조사했는데 그 91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렇게 검찰 특수부 검찰 수사 2년 이상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정권에서 수사했던 것을 무죄가 다 났고 그거를 다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공작의 그런. 그건 뭐 특검을 해보면 결과가 밝혀질 일입니다. 네. 어찌됐든 근데 내일이 돼봐야 또 이 이야기 연장선에 우리가 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말씀대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출마 예정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차주목 사무소장님. 자, 두 분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등록을 하셨습니까? 전 사무소장님은? 벌써 지금 거리 인사를 시작한 지가 한 12일째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 마산 회원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송순호 전 지역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차준목 예비 후보님이 그 추운 겨울날에 먼저 등록을 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셔. 민주당은 좀 늦게 하는 그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예비 검증들이 있습니다. 예비 검증을 꽤 이제 철저하게 좀 하고 있고 저도 14일 만에 어제 겨우 통과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산 해운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송순호가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등록됐기 때문에 예비후보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살살 좀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순호 전 위원장에게는 약간 좀 어두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마산 해운구도 그렇고 하포구도 그렇고 보수의 강세가 참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지역 아닙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까지 사실은 뭐 해운구와 하포구가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마산에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늘 한 40년 정도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당선을 해왔고 한 번도 진보 정당이나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는 명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진보 정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의 마산에 대한 변화나 또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제가 조사를 한번 쭉 해보니까 그 해운구의 국회의원은 예전에 이제 강삼재 의원이 5선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안홍준 의원이 3선을 하셨고 윤한홍 의원이 이제 대선을 했어요. 합쳐 보니까 한 4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포구에도 보니까 애초에 이제 그 김호일 의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부 의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주영 의원이 또 마산에서
사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해운구든 하포든 간에 한 번 의원을 하면 3선, 4선 너무 오래 하더라. 중진 의원으로 변신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운구 주민들도 그렇고 마산 주민들은 보면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교체에 대한 일망들이 있어요. 인물을 갈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우리 해운구의 자주목 후 예비후보님이 계신데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여든 야든 좀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모멘텀을 어쨌든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수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뭐 도전은 멈출 수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차주목 전 사무처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은 윤한홍 의원이라는 또 뭐 윤핵관 이렇게 평가되는 또 인물이지 않습니까? 좀 막강한 인물이 있고 물론 아직 뭐 어떻게 한다는 기사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경선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까지 흐름을 봐왔을 때는요. 지금 해운구에 우리 당의 예비 후보가 지금 3명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당내 이제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분이야. 누구입니까? 조청래 후보, 조감년 후보, 그리고 이제 저까지 있는데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 윤한홍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탔고 내년 이제 총선에서 가반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실천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물 교체가 변화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정당에서 27살 때부터 제가 중앙당에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치에 훈련을 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너무 좀 수동적이었다.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 법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좀 안주해서 그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그런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담아내는데 한번 그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바라는 것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제 본 무대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전까지 두 분이 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해운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해운 구민들에게 이 이슈가 지금 좀 중요하다. 나는 좀 어떻게 풀어가겠다.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송순호 전 위원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해운 구민들에게도 과연 1년 7개월 동안 지난 2년 동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흡족하냐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의 어쨌든 변화 발전 또 지역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구에 과연 그런 이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좀 변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저는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해운구에서 가장 좀 뭐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창원교도소가 지금 이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업무를 LH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창원교도소 이전하고 나서 저 부지를 과연 그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 LH에서 그냥 뭐 되면 이제 서민 아파트나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창원시에서 일정 정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운구나 마산 주민들이 어쨌든 저것을 뭐 공원용지든 어떤 용도로 간에 강력하게 원한다면 창원시에서 저 땅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과연 저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주목 전 사무처장 말씀드릴 텐데 미리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현장 전통시장을 좀 다녀보는데 특히 합성동 그다음에 마산역 이런 데 전통시장에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상인들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당은 그 실천을 바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입니다. 야당은 공약을 걸어봐야 그거는 약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이제 창원 마산 해운구의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 저는 마산역이 지금도 교통의 요지로서의 합성동 지하 상가부터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모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마산형구 전 지역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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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